탐벌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시간에는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을 어떻게 비교할지부터 설명할게요. 비교에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은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할 텐데요. 이거 외에도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이 네 가지가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공책이나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회화부터 감상해 볼게요. 이거는 이정이라는 분이 직접 그리신 풍족도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대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피는 나무다 보니까 뭔가 꿋꿋함을 상징해서 많이 그린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이에요. 이건 어몽룡이란 분이 그린 월매도인데요. 이 그림이랑 여러분,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5만원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어몽룡과 이정, 이분이 그린 그림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같은 시대에 신사임당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해졌죠? 여기 진한 부분이 어몽룡, 그리고 여기 조금 투명하게 그려진 이 부분이 아까 이정의 풍족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될까요? 5만원권에 여러분이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의 그림이 없어. 어몽룡이라는 분과 이정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 더 좋겠죠? 네, 이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보았던 그 두 가지 그림이랑 이번에는 이 안견 선생의 그림을 볼게요. 이 안견이라는 분은 몽유도원도를 그린 걸로 매우 유명합니다. 역사 시간에 다 들어봤겠죠? 근데 이 48경도 중에서도 소상팔경도예요. 팔경이라고 하면 8가지의 경치를 담은 그림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보면 이런 식의 이 그림이랑 아까 보았던 그 그림 두 가지 5만원권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수묵화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수묵화는 과연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요? 네, 이 중에서 4가지의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는 수묵화의 재료가 아니에요. 맞춰볼까요? 1, 2, 3, 4, 5 중에 뭐가 수묵화의 재료가 아닐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 답을 적었겠죠? 바로 연필이 재료가 아닙니다. 수묵화는요,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따로 없어요. 바로 붓에다가 먹을 묻힌 다음에 그림을 그리죠. 근데 진하고 연하고의 정도를 이 물을 묻혀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진하게 그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물을 좀 덜 묻혀서 표현을 하고요. 연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물을 좀 많이 묻혀서 연하게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작품은요. 수묵화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묵화와 무슨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신사임당의 원추리와 개구리라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 벌레가 진짜 벌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다더라 라는 썰이 되게 유명하죠. 이 그림과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수묵화 작품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네, 바로 색이 들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봤던 작품들은 흑이랑 백, 검은색이랑 하얀색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 수묵화가 아닌 작품들, 이제부터 볼 작품들은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 이렇게 빨간색, 이 개구리도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신사임당의 작품이에요. 여기도 색깔이 들어가 있죠. 색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좀 화려한 느낌이 좀 들죠? 실제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돈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 얼굴은 그려져 있지만 신사임당 작품은 없다고 했죠. 5천 원권에는 있습니다. 5천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율곡 이희 선생님이 얼굴이 그려져 있죠. 뒤에는 이렇게 신사임당의 작품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작품들. 그래서 이 앞에 여기 수박 그리고 요거는 맨드라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색깔이 이제 들어가 있죠. 변상벽 선생님의 묘작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를 볼래요? 고양이 어때요? 털이 진짜 섬세하게 잘 표현했죠. 꼬리도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리셨죠? 이분은 고양이를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 아까 신사임당 작품 다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초록색,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도요. 이 작품은 강세왕 선생님의 벽오 청서도란 작품인데요. 이 강세왕 선생님은 김홍도를 기른 사람으로 유명하죠. 김홍도를 발굴한 사람. 이거 보면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들어가 있죠. 아까 처음에 봤던 수묵가 작품들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 작품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전기라는 분의 매화 초옥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도 빨간색, 초록색 이 그림도. 어때요? 지금 봤던 신사임당 작품부터 이 매화 초옥도까지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채색화라고 합니다. 그럼 채색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을 수 있겠죠. 수묵가 작품과 비교해보면서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채색화의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다 말했어요. 그쵸?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쉽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적고 이게 2번 질문이 되겠네요. 네, 다 적었겠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부터는 또 다른 기법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에요. 이걸 보면 물론 여러분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것보다 글씨를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씨. 이렇게 붓글씨 쓰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미술 시간에 하는 거? 네, 바로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였죠. 허련, 소치 허련 선생님이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글씨를 썼죠. 아까 우리 신사임당 작품이나 뭐 매화초옥도 이런 채색화, 수묵화 작품에는 이렇게 글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 보여주는 작품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채색화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바로 서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예 작품이 진짜 많아요. 그럼 대체 서예를 왜 했죠? 그냥 수묵화 채색화만 그리면 되지 굳이 왜 서예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3번 질문이 되겠네요. 적어볼까요? 네, 서예는요. 예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 유명한 문구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그림과 함께 담는 게 중국에서부터 유행을 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로까지 전해진 거죠.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요, 되게 무시했었어요. 야, 뭐야, 너 그림 그리냐?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좀 교양 생활을 하는 선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그림 그리는 사람 무시한다 그랬죠. 근데 선비들이 그래 나 선비야 무시하지 마. 나 취미로 그리는 거야.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적었어요.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자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렇게 한자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건 선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난 취미로 그냥 중국의 이런 책들을 읽고 느낀 점을 이렇게 그림과 글로 남긴 거야. 나는 직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리려고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예 작품을 그림에 담은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직업 화가가 아니라 선비라는 걸 뭔가 알리려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예 작품을 그림에 많이 실었죠. 다음은 바로 도장처럼 보이는 이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작품에 지금까지 보면서 되게 많이 있었는데 혹시 봤나요? 봤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 매화초옥도에도 이렇게 딱 찍혀져 있었는데. 네. 이거는 국왕, 왕의, 조선시대 왕의 도장이었고요. 이거는 낭랑시대, 요때, 왕으로 이제 일컫는 분의 도장이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전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누구의 전각일까요?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사람의 전각이거든요. 힌트는 앞에서 봤던 작품들의 요 전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감상했다면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찾는 친구가 내 생각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바로 짜잔,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이었어요. 이런데 김정희 선생님은 이 전각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이건 꽃이네요. 네. 전각, 이렇게 전각을 이 김정희 선생님은 자신의 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린 그림이야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전각을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많이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서양의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양에는 우리가 크게 수묵화, 채색화, 그리고 서예, 전각 이렇게 작품을 살펴봤어요. 각자 어떤 작품인지 기억이 나죠? 수묵화 작품, 채색화 작품, 서예, 전각 작품. 다 여러분 좀 떠오르죠? 이번엔 서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게 이제 아테네 학당이에요. 네, 이게 바티칸, 우리 바티칸 배웠죠?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공간 잘 보시고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것도 역시나 그 바티칸 성당에, 이거는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이 천장에 그려져 있어서 천장화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부분, 손가락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선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죠. 이 부분이 여기 한 부분인 거예요. 미켈란젤로 작품에. 그렇다면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조토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 것 같네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뭔가 어디에 그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프레스코화, 방금 보여준 세 가지 작품, 아테네 학당,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그리고 조토의 그리스도 일대기, 이 세 가지 작품 다 프레스코화라고 불러요. 근데 프레스코화는 그러면 대체 어디에 그린 그림일까요? 이게 5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어디에 그린 그림일지? 다 적었겠죠? 바로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어요. 벽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벽. 이건 천장이잖아요. 천장도 우리가 따지면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벽.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벽에다 그린 그림인데요. 벽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화선지나 아니면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물감이 그때는 막 이렇게 많이 우리 지금 쓰듯이 이렇게 막 보급된 게 아니다 보니까 벽에다가요 석고를 발라요. 그러면 석고를 바르면 약간 맨질 벽에다가요 이렇게 석고를 발라요. 석고를 바르면 석고가 굳기 전에는 아직 좀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색깔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석고가 나중에 딱 굳으면 이게 벽에 색깔이 그대로 남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페인트라던가 이런 화학 성분의 물감들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림에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남지가 않고 자꾸 그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석고가 굳으면서 그 물감, 가루였죠. 옛날에는 그 가루도 같이 굳게 되니까 그게 그대로 벽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프레스코화라고 불러요. 다음은 이게 이제 프레스코화의 한 종류죠.
이 아까 그 조토가 그린 이 하나의 예배당이에요. 이게 다 프레스코화예요. 그러니까 석고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굳으면 이게 색깔이 딱 남게끔 벽에 굳으면 그림도 같이 굳어지는 거죠. 약간 조각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죠. 네, 이것도 그렇죠. 네, 다음입니다. 이제 프레스코화는 우리가 다 봤고요. 이제부터 시작될 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화가죠.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이에요. 이 작품 잘 보시고요. 이 작품이 실제로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복구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많이 그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앞에 그림, 요 다빈치 그림이랑 이 프라 안젤리코 그림은 프레스코화로 그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그렸어요. 뭘까요? 바로 템페라. 이 템페라라는 건 물감 가루 있죠. 이 가루를 모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에다가 섞어서 수채화 물감, 기름에다 섞으면 유화 물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개발되기 전이니까 템페라는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재료들을 이 가루에 섞어서 그렸는데요. 이 템페라의 재료가 아닌 걸 골라보세요, 여러분. 색깔 가루? 가루는 선생님이 있다 그랬죠? 계란 노른자, 무화과, 소금물, 벌꿀 중에 이 템페라의 재료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 템페라로 그린 요 그림, 앞에 이 다빈치 그림, 요거 다 템페라로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들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를 활용해서 그렸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 아닌 거 뭘까요? 이게 6번 문제겠어요. 한번 적어볼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소금물. 소금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선생님, 노른자랑 무화과랑 벌꿀을 사용했다고요? 네, 맞아요. 노른자랑 무화과는 정확히 말하면 무화과 즙이에요. 벌꿀 이런 게 끈적끈적하죠. 이 끈적끈적한 걸요, 물감에 섞어가지고 물감 가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짜는 물감 아니에요. 이때는 가루예요, 가루. 이 물감 가루를요, 그 벌꿀이나 노른자 또는 무화과 즙에 섞어가지고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종이에 발랐을 때 좀 더 오래 남겠죠? 끈적끈적하게. 근데요, 주로 노른자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계란도요, 음식이잖아요. 따지면 잘 상해요. 그래서 이게 냉장 보관, 어느 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그림이 상해요. 그래서 이 다빈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템페라로 많이 그려진 작품들이라 조금 많이 상해서 보관하는데 조금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해요. 템페라 작품들의 장점은 이 프레스코화 같은 경우는요, 아까 봤던 이 벽 그림, 이거는요 석고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니까 이게 굳잖아요. 굳기 전에 빨리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빨리빨리. 석고가 이때 뭐 냉장고에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 석고가 굳기 전에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빨리 안 고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빨리 그리고 고치지 않은 그림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벽에다 한번 박아놓으면. 근데 이 노른자를 활용한 템페라는요, 고칠 수가 있었어요. 덧칠해버리면 되거든요. 그치만 단점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이 어렵다더라.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소금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템페라까지 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유화,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기름으로 물감을 기름에 섞어서 그리는 유화 작품이에요. 이게 최초의 유화인데요. 이 얀반 에이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유화를 사용했어요. 이 템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했죠. 고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보존이 어렵다 했죠. 근데 이 유화 작품은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여행을 가서 박물관을 가면 이 유화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가장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화 작품들을 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좀 뚜렷해졌죠? 뚜렷해지고 뭔가 더 사실적이어졌죠? 섬세해졌고. 여러분 이거 뒤에 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라니, 이거 다 그림이에요,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다 그림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그렸을까요? 유화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거죠. 이 기름에 섞으면서 물감을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해졌고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었어요. 유화 작품으로 오랫동안 고쳐가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유화 작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이게 대표적인 유화 작품이에요.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카라바조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성격이 진짜 괴팍하고 못됐는데도 계속 왕이 예뻐했대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비친 것도 다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유화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레스코화나 템페라, 노른자를 활용한 템페라나 석고, 벽에다가 하는 프레스코화는 이 정도로 그리기가 어렵겠죠. 빨리 그려야 되고 또 오래 보존이 안 되니까. 유화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또 빨리 안 그려도 되고 천천히 고치면서 그려도 되니까 이 유화는 확실히 이때부터는 조금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림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좀 그림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렸던 것도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에다가 그 정도 그리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카라바조의 꽃바구니를 든 소년입니다. 꽃 정말 잘 그렸죠? 유화 작품. 확실히 유화 작품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화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것도 유화 작품이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이 유화는 굳고 나면 이런 질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감을 좀 이렇게 뭉탱이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굳으면. 그래서 기름에 물감을 섞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렇게 듬뿍 발라서 표현을 한 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떠오르는 화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이게 아마 7번, 8번 문제가 되겠어요. 누굴까요? 힌트. 이거. 이런 질감. 이렇게. 뭔가 물감 듬뿍 바른 느낌이 들죠? 누굴까요? 바로 반 고흐죠.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